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 큰 도움이 됩니다. 비밀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박영자입니다. 올해 82이죠. 지금은 이 차가운 요양원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때 그 시절이 생생히 남아 있어요. 1963년 봄이었습니다. 23 풋내기 선생님이었던 저는 교사 임용장을 받고 설렜죠. 첫 부임지는 깊은 산골 분교였어요. 전교생이 겨우 20명 남짓한 작은 학교였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1시간을 더 걸어가야 했죠. 무거운 가방을 끌고 비탈길을 오르며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선생님이 된다는 기쁨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뒤섞였거든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 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우리 영자 선생님 오셨네요. 아이들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 말에 어깨가 으쓱해졌죠. 첫 수업 준비를 하며 교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는데 얼굴이 햇볕에 그을려 건강해 보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정태수라고 합니다. 마을 이장을 맡고 있어요. 목소리가 참 다정했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인사도 제대로 못했죠. 아, 네. 박영자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태수 씨는 학교 일로 자주 왔어요. 운동회 준비며 학부모 모임이며 마을 행사 때마다 나타났죠. 처음엔 그냥 마을 일꾼으로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어느 날 아이들과 함께 국어 시간에 교과서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책장이 막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손을 뻗어 책을 잡으려는데 태수 씨도 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두 손이 책상 모서리에서 마주쳤어요. 따뜻하고 거칠한 그의 손이 제 손등을 살짝 스쳤죠. 그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태수 씨가 당황한 듯 손을 빼며 말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하려다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그날 밤 숙직실에서 잠을 못 이뤘어요. 자꾸만 그 순간이 떠올랐거든요. 손이 닿았던 자리가 아직도 따끈따끈했어요. 며칠 뒤 태수 씨가 또 학교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 급식 재료를 가져왔어요. 직접 키운 배추와 물을 바구니에 가득 담아서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 잘 먹여주세요. 그렇게 말하며 활짝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예뻐 보였죠.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그러자 태수 씨가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마을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공부에 재미를 붙였다고 부모들이 다 좋아해요. 칭찬을 들으니 기뻤지만 한편으론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계절이 바뀌며 저희는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태수 씨는 농사일이 바쁜데도 학교 일에 열성이었어요. 아이들 책상이 낡으면 고쳐주고 교실 문이 삐걱거리면 기름을 발라주고요. 어느 가을 저녁이었어요. 아이들을 모두 집에 보내고 혼자 교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태수 씨가 나타났어요. 선생님 아직 안 가세요? 네, 내일 수업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같이 가실까요? 길이 어두워서요. 마을까지 함께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태수 씨의 꿈은 이 마을을 더 살기 좋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저는 농사 짓는 게 좋아요.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거두는 일 말이에요. 선생님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이들 마음에 씨앗을 심는 거잖아요. 그 말이 마음 깊이 와닿았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저도 아이들에게 꿈이라는 씨앗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겨울이 깊어갈 무렵 태수 씨가 갑자기 제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하고 결혼해 주세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말문이 막혔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빨개졌죠. 저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선생님을 정말 좋아해요. 함께 이 마을을 가꿔 나가고 싶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거울을 보며 혼잣말했죠. 영자야, 정말 좋아하는 거 맞지?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태수 씨와 함께하는 미래가 그려졌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모습 말이에요. 다음 날 학교에서 태수 씨를 만났어요. 네, 좋아요. 짧게 대답했지만 그 안에 제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죠. 태수 씨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영자 씨. 그때부터 서로 이름으로 불렀어요. 영자, 태수. 부르기만 해도 달콤했죠. 결혼 준비는 간소했어요. 가난한 시골 총각과 선생님의 결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풍족했어요. 결혼식 전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사랑하겠어요. 그리고 태수 씨와 함께 진짜 가족도 만들어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세월이 흘러 정작 제 친자식들이 저를 버릴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24살 영자의 가슴에는 사랑과 희망이 가득했거든요. 결혼 후 1년이 지났을 때 첫 아이가 생겼어요. 딸이었죠. 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은혜로운 기쁨이라는 뜻이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작고 빨간 얼굴로 울음을 터뜨리는 은희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영자야, 우리 딸 봐. 얼마나 예쁜가. 태수 씨가 은희를 조심스럽게 안고 말했어요. 그 큰 손에 쏙 들어가는 작은 아기가 신기하기만 했죠. 아이를 키우면서도 학교 일은 계속했습니다. 등에 은희를 업고 교실에서 수업을 하기도 했어요. 아이들은 오히려 좋아했죠. 선생님, 은희가 우리 말 알아듣나요? 그럼 은희도 너희들 공부하는 거 보고 배우고 있어. 그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은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려고 했거든요. 2년 뒤 아들 준호가 태어났어요. 이번엔 태수 씨가 정말 좋아했습니다. 아들이다, 영자야. 우리 준호다. 밤새도록 준호를 보며 행복해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딸과 아들까지 우리 가족이 완성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제 선생님 월급으론 내 식구가 살기 빠듯했거든요. 태수 씨는 새벽부터 밤늦게 농사일에 매달렸어요.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큰 태풍이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태수 씨는 논에 나가서 별을 살펴봤어요. 영자야, 이번에 농사 잘못되면 아이들 학비 걱정이야.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저도 마음이 무거웠죠.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렸어요. 그런데 태수 씨가 갑자기 우산을 들고 나가더라고요. 어디 가요? 논 좀 보고 올게. 이 비예요? 위험해요. 괜찮아, 금방 돌아올게. 태수 씨는 결국 나갔어요. 저는 아이들과 집에서 기다렸죠.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서 걱정이 됐어요. 1시간 후 태수 씨가 돌아왔어요.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죠. 그런데 얼굴은 환했어요. 영자야, 논두렁이 무너지려고 했는데 막았어. 벼가 살았어. 진흙투성이 모습이었지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 그렇게 애쓰는 남편이 고마웠거든요. 고생했어요. 얼른 씻고 따뜻한 차 드세요. 그날 밤 태수 씨가 말했어요. 영자야, 우리 가난해도 아이들만큼은 공부 잘 시키자. 네, 그래요. 은희랑 준호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게 해줘요. 우리는 그렇게 다짐했어요. 아이들 교육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은희가 7살이 됐을 때였어요.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니 은희가 종이에 뭔가 적고 있었어요. 은희야, 뭐해? 엄마처럼 선생님 놀이해요. 작은 인형들을 앉혀놓고 수업하는 흉내를 내고 있었어요. 너무 귀여웠죠. 우리 은희도 선생님이 되고 싶어? 네. 엄마처럼 선생님 될래요. 그 말이 기뻤어요. 딸이 제 일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왜 그랬을까요?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은희야, 선생님도 좋지만 여자는 공부보다는 좋은 집안에 시집 가는 게 더 낫단다. 왜요?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시집 가기 어려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은 소리였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되거든요. 은희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엄마는 왜 선생님이에요? 엄마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그때부터였을까요? 은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공부에 대한 열정이 시들해진 것 같았거든요. 반면에 준호에게는 달랐어요. 준호가 5살 때 같이 장에 갔는데 물건 값을 계산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준호야, 어떻게 계산을 이렇게 잘해? 그냥 머릿속으로 해요. 우와, 우리 준호 정말 똑똑하네. 태수 씨도 준호를 무척 자랑스러워했어요. 준호야, 나중에 크면 뭐가 되고 싶어? 사업가요. 엄마 아빠 편하게 해드릴 거예요. 우리 아들 정말 기특하다. 준호에게는 꿈을 키우라고 했지만 은희에게는 현실을 강조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불공평했죠. 가을 추수철이었어요. 온 가족이 논에 나가서 벼를 베었어요. 은희와 준호도 작은 손으로 도왔죠. 아이들아, 이 벼 한 포기 한 포기가 다 우리 밥이야. 소중히 여겨야 해. 태수 씨가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네, 아빠. 아이들이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죠. 저녁에 함께 밥을 먹으며 태수 씨가 말했어요. 올해 농사가 잘 돼서 아이들 학용품 살 수 있겠어. 다행이에요. 준호 새 가방 사달라고 했거든요. 은희 것도 사야지. 은희는 아직 쓸만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들에게만 신경을 더 썼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겨울밤이었어요. 아이들이 잠든 후 태수 씨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자야, 우리 행복하지? 네, 정말 행복해요. 가난해도 가족이 건강하니까 다행이야. 태수 씨 덕분이에요. 뭘 우리 같이 만들어가는 거지. 그날 밤 태수 씨 품에 안겨서 생각했어요.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우리를 기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세상 일은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곧 큰 시련이 닥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어느 봄날이었어요. 준호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중에 엄마 꼭 편히 모실게요. 큰 집도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드릴 거예요. 우리 준호 고맙구나. 그때 준호의 맑은 눈빛이 아직도 생생해요.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그런 준호가 나중에 저를 외면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제게 편지를 써줬거든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 사랑해요 라고 적힌 편지였어요. 그걸 보며 눈물이 났죠. 내 아이들이 이렇게 착한데 분명히 잘 클 거야.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 가족의 행복이 계속될 거라고 말이에요. 가난해도 사랑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참 잔인해요. 가장 행복할 때 가장 큰 불행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날은 7월의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장마가 한창이라 며칠째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죠.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태수 씨가 보이지 않았어요. 은희야, 아빠 어디 갔어? 논에 갔어요. 물이 너무 많이 찼다고 걱정하면서 나갔어요. 마음이 불안했어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논에 나가다니. 하지만 태수 씨는 워낙 농사일에 열심인 사람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저녁 시간이 됐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요? 배고파요. 준호가 투정을 부렸어요. 곧 올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시간이 지나도 태수 씨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밖에는 천둥 번개까지 치기 시작했죠. 정말 무서웠어요. 밤 9시가 넘어서야 마을 이장님이 급히 달려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영자 씨, 큰일 났어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기도 전에 이미 알 것 같았거든요. 태수가 논두렁에서. 이장님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아니야,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이장님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미 그 다음 말은 들리지 않았어요.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졌죠. 은희와 준호가 엄마 왜 그래요? 라고 물어봤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하얀 천에 덮인 태수 씨를 보는 순간 현실이 확 다가왔어요. 정말 죽었구나. 내 남편이 아이들 아빠가 정말 떠났구나. 태수 씨, 태수 씨.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 따뜻했던 손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죠.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줬어요. 논두렁이 무너지는 걸 막으려다가 물에 빠졌다고 했어요. 구조됐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했죠. 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유가족께 조의를 표합니다. 정말 허망했어요. 가족을 위해 농사 걱정을 하다가 이런 일이 생기다니. 태수 씨가 너무 억울할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말해야 했어요. 가장 힘든 순간이었죠. 은희야, 준호야. 엄마가 말할 게 있어. 아이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맑은 눈에 걱정이 어리더라고요.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셨어. 하늘나라가 뭐예요? 준호가 물어봤어요. 아직 어려서 죽음이 뭔지 잘 이해하지 못했죠. 아빠를 이제 볼 수 없다는 뜻이야. 그제서야 은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아빠. 준호도 따라서 울기 시작했죠. 저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세 식구가 한참을 울었어요. 장례식 날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와서 도와줬어요. 태수 씨가 워낙 좋은 사람이어서 다들 안타까워했거든요. 영자 씨 힘내세요. 태수가 하늘에서 지켜볼 거예요. 아이들이라도 잘 키우셔야죠. 사람들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관을 땅에 묻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이제 영영 볼 수 없구나 싶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태수 씨, 미안해요. 혼자 가게 해서 미안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 내어 울었어요. 부끄러운 줄도 몰랐죠. 장례를 치른 후 집에 돌아왔어요. 태수 씨 빈자리가 너무 컸어요. 밥상을 차려놓고도 누구를 위해 차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옆자리가 너무 추웠어요. 태수 씨가 없으니까 침대가 이렇게 넓었나 싶었죠. 눈을 감아도 잠이 안 왔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지? 걱정만 가득했어요. 선생님 월급만으로는 세 식구가 살기 빠듯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일어나서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 언제 와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죠. 아빠는 안 와. 이제 엄마랑 은희, 준호 이렇게 셋이서 살아야 해. 왜요? 아빠가 아프셔서 하늘나라로 가셨거든. 그때 제가 다짐했어요. 태수 씨 영정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죠. 태수 씨, 당신 걱정 마세요. 아이들만큼은 제가 꼭 잘 키울게요. 당신이 못다한 아버지 역할까지 제가 다 하겠어요. 은희와 준호를 꼭 안고 말했어요. 엄마가 아빠 대신 열심히 일할게. 너희들 공부도 시키고 맛있는 것도 해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이 너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죠. 그날부터 저는 한 집안의 가장이 됐어요. 31살의 나이에 홀로 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엄마가 된 거죠. 태수 씨 사진을 보며 혼잣말했어요. 당신 믿고 떠났으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 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목숨 걸고 노력할게요. 그때는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나중에 그 아이들이 저를 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요. 밤늦게 혼자 앉아서 태수 씨를 그리워했어요. 그의 웃음소리가 따뜻한 품이 그리웠죠. 하지만 울 시간도 없었어요. 내일 또 아이들을 챙기고 학교에 가야 했거든요. 영자야, 이제 정말 홀로서기다.
태수 씨 없이 살아야 해.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어요. 슬픔에 빠져 있을 시간은 없었거든요. 아이들의 미래가 제 어깨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남편을 잃고 한 달이 지났어요. 현실이 저를 가만히 두지 않더라고요. 선생님 월급만으론 세 식구가 살기에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이 나왔어요. 이대로 가다간 아이들 학용품도 제대로 사줄 수 없을 것 같았죠. 뭔가 부업을 해야겠어.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뭘 할지 막막했죠. 시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시장에 나갔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좌판에서 과일을 파는 할머니들을 보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주머니, 이 자리에서 장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장사해 본 적 있어?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럼 힘들 텐데. 새벽부터 나와야 하고 날씨 나쁜 날도 나와야 해.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때 제 눈빛을 본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해봐. 젊으니까 할만할 거야. 다음 날부터 시장 좌판을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도매시장에서 과일을 떼어왔죠. 처음엔 뭘 사야 할지도 몰라서 헤맸어요. 아가씨 처음 해보는 거지? 도매상 아저씨가 물어봤어요. 네, 잘 모르겠어요. 이거 좀 가져가 봐. 요즘 잘 나가는 거야. 친절하게 알려주더라고요. 고마웠어요.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사과, 배, 바나나를 조금씩 진열해 놨죠. 처음이라 어색하고 부끄러웠어요. 사과 어때요? 달아요. 목소리를 높여 외쳤는데 떨리더라고요. 선생님으로 살다가 갑자기 장사꾼이 되니까 신기했어요. 첫날은 거의 팔리지 않았어요. 다른 상인들은 단골 손님이 많은데 저는 새 얼굴이니까 사람들이 잘 안 와주더라고요. 해질 무렵 남은 과일을 보며 한숨이 나왔어요. 이걸로 돈이 될까? 싶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을 봤어요. 은희와 준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 어디 갔어요? 엄마가 장사를 시작했어. 우리 생활비 벌려고. 장사요? 응, 시장에서 과일 파는 거야. 아이들이 신기한 듯 쳐다봤어요. 선생님 엄마가 갑자기 장사를 시작했으니 당연하죠. 하루하루가 고단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도매시장 가고 하루 종일 시장에서 장사하고 오후에는 학교 가서 수업하고 정말 쉴 틈이 없었어요. 손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부드럽던 손이 갈라지고 까칠해졌죠. 거울을 보니 얼굴도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동료 선생님이 말했어요. 영자 선생님 많이 힘들어 보여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거든요. 하지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었어요. 시장 장사를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됐을 때였어요.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영자 씨, 이 사과 어때? 달고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영자 씨가 파는 건 믿고 사지. 그런 말을 들으면 기뻤어요. 장사에도 조금씩 요령이 생겼죠. 하지만 몸은 점점 힘들어졌어요.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있다 보니까 허리가 굽어지는 것 같았어요. 겨울이 왔어요. 시장 좌판은 정말 춥더라고요. 손발이 꽁꽁 얼어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엄마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졌어? 어느 날 은희가 제 손을 만지며 물어봤어요. 엄마가 일을 많이 해서 그래. 아파요? 응, 조금. 은희가 제 손에 입김을 불어줬어요.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났죠. 엄마, 고생 많이 하시네요. 10살 은희가 어른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아이가 이런 걸 알아야 하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준호는 아직 어려서 잘 몰랐어요. 그냥 엄마가 열심히 일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어느 날 밤이었어요. 하루 종일 장사하고 학교 일까지 마치고 집에 왔는데 온몸이 너무 아팠어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죠.
침대에 누워서 태수 씨 사진을 봤어요. 태수 씨 정말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지만 그 온화한 미소가 저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조금씩 철이 들었어요. 은희는 동생 준호를 잘 챙겼고 준호도 엄마를 도우려고 노력했죠. 엄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준호야, 고마워. 엄마는 쉬세요. 8살 준호가 작은 손으로 그릇을 닦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이 나이에 이런 걸 해야 하나 싶어서요. 1년이 지났어요. 시장 장사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죠. 단골 손님들 덕분에 생활이 조금 나아졌어요. 영자 씨, 아이들 공부는 잘해? 단골 아주머니가 물어봤어요. 네, 다행히 잘해요. 특히 준호가 똑똑해요. 그럼 다행이네. 공부 잘하면 나중에 성공할 거야.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만큼은 공부를 잘해서 저보다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은희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였어요. 입학 준비비가 많이 들었죠. 교복, 가방, 책까지 사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엄마, 저 교복 안 사도 돼요. 은희가 말했어요. 제 사정을 아는 것 같았거든요. 안 돼, 새 교복 입어야지. 엄마가 마련할 테니까 걱정 마. 그날 밤 돈을 세어봤어요. 모자랐죠.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태수 씨가 남긴 농기구를 팔기로 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태수 씨의 흔적을 하나씩 지우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죠. 농기구를 팔고 나서 은희 교복을 샀어요. 새 교복을 입은 은희가 너무 예뻐 보였어요. 엄마, 고마워요. 우리 은희 예쁘네. 열심히 공부해야 해. 네, 열심히 할게요. 하지만 속으론 다른 생각도 했어요. 은희는 여자니까 적당히 공부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이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죠. 준호에게는 달랐어요. 준호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온갖 준비를 다 해줬어요. 준호야, 공부 열심히 해야 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해. 네, 엄마. 준호의 맑은 대답을 들으며 뿌듯했어요. 아들만큼은 꼭 성공시키고 싶었거든요. 시장에서 만난 다른 아주머니들과 이야기할 때도 그랬어요. 아들이 있어서 좋겠어. 나중에 의지할 때가 있잖아. 그러게요. 딸은 키워봤자 남의 집 식구가 되는데. 그런 말들을 들으며 더욱 준호에게 기대를 걸었어요. 2년이 더 지났어요.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손은 더 거칠어졌고 허리는 구부정해졌죠. 얼굴에도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거울을 보며 놀랐어요. 30대 중반인데 40대처럼 보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늙었나? 하지만 아이들은 잘 자랐어요. 은희는 중학교에서 반장도 하고 준호는 초등학교에서 항상 1등을 했죠. 엄마, 나중에 꼭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준호가 성적표를 받아오며 말했어요. 그 말이 너무 고마웠죠. 우리 준호 고맙다.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다 너희들 때문이야. 그때는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거든요. 어느 겨울밤이었어요. 하루 종일 추위에 떨며 장사를 하고 집에 왔는데 열이 나더라고요. 감기에 걸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하루 쉬면 그날 벌이가 없어지거든요. 해열제를 먹고 다음 날도 시장에 나갔어요. 영자 씨,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괜찮아요. 감기 기운만 조금 있어요. 무리하지 마. 몸이 자본이야. 고마운 말이었지만 무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하나 쓰러지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날 밤 정말 아팠어요. 온몸이 아프고 열이 40도까지 올랐죠. 은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을 떠다 줬어요. 엄마, 병원에 가세요. 괜찮아, 하룻밤 자면 나을 거야. 정말 아파 보여요. 은희의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미안했어요. 14살 아이가 엄마를 걱정해야 하다니.
다행히 며칠 후 몸이 좀 나아졌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체력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쉽게 지치고 자주 아팠어요. 이러다가 정말 쓰러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 있었으니까요. 태수 씨 제사 때였어요. 간소하게나마 차례를 지냈어요. 아이들과 함께 절을 올리며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태수 씨, 저 열심히 살고 있어요.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요.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저를 배신할 거라곤 생각지 못했어요. 이렇게 고생해서 키우는 아이들이 나중에 저를 외면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시간은 정말 빨리 흘렀어요. 은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 가정 형편에 아이를 대학까지 보낸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엄마, 교육대학교 합격했어요. 은희가 합격증을 들고 뛰어오던 그날이 생생해요. 정말 기뻤죠. 우와, 우리 은희 정말 대단하다. 선생님이 되는 거네. 네, 엄마처럼 선생님이 될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줬으니까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는 건 또 다른 고생이었어요. 시장 장사로 번 돈만으론 부족했죠.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엄마, 저 때문에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은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뭘 걱정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공부나 열심히 해. 사실은 걱정이 많았어요.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준호 대학 갈 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죠. 은희가 대학교 2학년이 됐을 때였어요.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엄마, 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좋아하는 사람? 네, 같은 과 선배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 사람 집안은 어때? 부모님은 뭐 하시고? 그런 게 왜 중요해요? 저는 그 사람이 좋아요. 은희의 반응이 차갑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제 말을 잘 들었는데 대학교 가서 달라진 것 같았어요. 몇 달 후 은희가 그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였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정민입니다. 그래, 많이 들었어. 앉아.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민 씨는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집안 형편은 저희와 비슷했죠. 그날 밤 은희와 단둘이 이야기했어요. 은희야, 그 사람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뭐요? 너 아직 어리잖아. 졸업하고 교사 되어서 몇 년 일해보고 결혼해도 늦지 않아. 엄마는 왜 이래요? 저 정민 오빠 정말 좋아해요. 좋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결혼은 신중해야 해. 그때부터였을까요? 은희와 자주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제가 뭘 말해도 반항하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행복한 게 싫은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 행복을 위해서 하는 말이지. 제가 뭘 원하는지는 생각 안 해보세요? 은희의 말이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이렇게 키워놨더니 이런 소리를 하다니. 준호는 달랐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계속 1등을 했죠. 자랑스러웠어요. 엄마, 저 서울대학교 가고 싶어요. 서울대라고? 정말? 네, 경영학과에 가서 사업을 배우고 싶어요. 우리 준호 정말 대단하다. 준호의 꿈을 들으니 가슴이 벅찼어요. 제 아들이 서울대를 가다니. 상상만 해도 뿌듯했죠. 준호야, 엄마가 뭘 해서라도 서울대 보내줄게. 고마워요, 엄마. 나중에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 약속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아들만큼은 확실히 효자가 될 것 같았거든요. 은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준호가 위로해 주기도 했어요. 엄마, 누나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라도 있잖아요. 고마워, 준호야. 정말 고마워. 그럴 때마다 준호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은희는 대학교 3학년이 되자 아예 집에 들어오는 날이 줄어들었어요. 정민 씨와 시간을 보내느라 바빴죠. 은희야, 요즘 집에 잘 안 와? 엄마가 보고 싶어. 전화로 말했더니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어요. 바빠요. 취업 준비도 해야 하고. 그래도 가끔은 집에 와야지. 네, 시간 나면요. 시간 나면이라는 말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저에게는 시간이 날 때나 오겠다는 뜻이잖아요. 드디어 은희가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했어요. 정말 기뻤죠. 힘들게 키운 보람이 있었어요. 엄마, 합격했어요. 정말? 우리 은희 드디어 선생님이 되는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은희가 뜻밖의 말을 했어요. 엄마, 저 정민 오빠랑 결혼하려고 해요. 지금? 이제 막 선생님 됐는데?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은희야, 좀 더 생각해봐. 몇 년 일해보고. 엄마는 왜 자꾸 반대해요? 제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날 밤 심하게 다퉜어요. 은희는 제가 자신의 인생을 간섭한다고 했고 저는 딸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했죠. 엄마가 저를 위해서 한다는 말 이제 지겨워요. 은희가 소리쳤어요.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엄마는 저를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강요해요.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어요. 이렇게 키워놓으니까 이런 소리를 하다니. 내가 지금까지 누구 덕분에 컸는지 알기나 해? 알아요. 엄마가 고생한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제 인생을 포기할 이유가 돼요? 결국 은희는 그날 집을 나갔어요. 정민 씨 집에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연락이 왔어요. 엄마,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와주세요. 은희야. 엄마가 축복해 주시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할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 날 저는 갔어요. 딸의 결혼식인데 안 갈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축하해, 은희야. 고마워요, 엄마. 은희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예뻐 보였지만 왠지 씁쓸했어요. 이렇게 서먹해진 채로 딸을 보낼 줄은 몰랐거든요. 결혼 후 은희는 정말 연락을 뜸하게 했어요. 명절에도 시댁에만 가고 저에게는 안부 전화 한 통 하기 어려워 하더라고요. 은희야, 엄마 보러 안 와? 바빠요. 신혼이라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나중에 시간 나면 갈게요. 항상 나중에였어요. 그 나중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요. 준호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였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이 대견했죠. 준호야,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중요해. 괜찮아요, 엄마. 서울대 꼭 가고 싶어요. 그 의지가 기특했어요. 은희와 달리 준호는 제 말을 잘 들었거든요. 드디어 대학 입시 결과가 나왔어요. 서울대 경영학과 합격이었어요. 엄마, 합격했어요. 준호가 뛰어와서 안겼어요. 정말 기뻤죠. 내 아들이 서울대를 가다니. 우리 준호 정말 대단해.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그날 밤 태수 씨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태수 씨 봤어요? 우리 준호가 서울대 갔어요. 당신도 자랑스러우시죠? 하지만 기쁨과 함께 걱정도 됐어요. 서울대 등록금과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준호가 서울로 떠나던 날이었어요. 엄마, 서울 가서도 열심히 공부할게요. 걱정 마세요. 응, 몸 건강히 챙기고. 돈 부족하면 언제든 말해. 고마워요, 엄마.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때는 정말 믿었어요. 준호만큼은 다를 거라고. 효자가 될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세상 일은 제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준호가 서울로 간 지 2년이 지났어요. 처음 몇 달은 자주 연락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뜸해졌죠. 대학 생활이 바쁘다고 했어요. 저는 여전히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나이는 50을 넘겼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자꾸 깜빡하는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단골 손님이 와서 말했어요. 영자 씨, 어제 돈 거스름 돈 잘못 줬어. 그래요? 얼마나요? 10,000원을 더 줬어. 여기 있어. 돈을 돌려주더라고요. 그런 실수를 한 기억이 없었어요. 당황스러웠죠. 죄송해요. 정신이 없었나 봐요. 괜찮아. 그런데 요즘 자주 그런 것 같던데 몸 조심해.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요즘 정말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더라고요. 물건을 어디 뒀는지 모르겠고 약속 시간도 헷갈리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냥 넘어갔어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몇 달 후 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분명히 외우고 있던 번호인데 말이에요. 준호 번호가 뭐였지? 휴대폰 주소록을 뒤져서 겨우 찾았어요. 그때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여보세요, 준호야? 네, 엄마. 왜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저 바빠요. 과제도 많고 알바도 해야 하고. 그래, 알았어. 몸 조심해. 전화를 끊고 나서 허전했어요. 예전엔 준호와 1시간씩 통화했는데 이제는 몇 분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은희에게도 연락해 봤어요. 은희야,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근데 엄마 왜 그래요? 어제도 전화했잖아요. 어제 전화했나? 네, 했어요. 기억 안 나요?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어제 은희에게 전화했다고요? 언제요? 아, 그랬나? 미안해. 엄마, 괜찮아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럼 푹 쉬세요. 저 바빠서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어제 은희에게 전화했을까?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해 봤어요. 요즘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기억이 자꾸 사라져요. 병원에 가봐야 하나? 하지만 병원비가 아까웠어요. 별거 아닐 텐데 괜히 돈만 쓰는 것 같았거든요. 몇 주 후 정말 큰 사건이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려고 했는데 집 열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디 뒀지? 온 집을 뒤져봤지만 없더라고요. 결국 시장에 못 갔어요. 그런데 저녁에 냉장고 안에서 열쇠를 발견했어요. 내가 왜 냉장고에 열쇠를 넣었지? 전혀 기억이 안 났어요. 무서웠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 검사를 해봤어요. 어르신,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몇 달 전부터요. 자꾸 깜빡하고 물건도 어디 뒀는지 모르겠고. 가족분들이 알고 계세요? 아직 말 안 했어요. 검사 결과를 보니까 치매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치매라고요? 치매요? 저가요? 네, 아직 초기라서 약물 치료를 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치매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죠? 그날 밤 은희에게 전화했어요. 은희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뭔데요? 엄마가 병원에 갔는데 치매 초기라고 해. 전화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치매요? 정말요? 응. 의사가 그러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잘 모르겠어. 약은 먹으라고 하는데. 엄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민이랑 상의해 볼게요. 며칠 후 은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요양원 알아봤어요. 요양원? 네, 혼자 지내기 힘들잖아요.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곳이 좋을 것 같아요. 은희야, 엄마 아직 괜찮아. 혼자서도 충분히.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저는 일해야 하고 준호는 서울에 있고.
누가 엄마를 돌봐줘요? 그 말이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딸이 저를 짐으로 생각한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준호에게도 연락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치매 초기래. 네? 정말요? 응. 병원에서 그러더라. 그럼 어떻게 하죠? 누나가 요양원 알아본다더라. 아, 그래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서울에 있어서. 괜찮아. 내가 뭔 잘못이야. 엄마, 조금만 참아요. 제가 졸업하고 취직하면 모셔갈게요. 그 말에 위안이 됐어요. 역시 준호는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 연락도 뜸해졌어요. 바쁘다는 핑계만 계속했죠. 어느 날 집에서 혼자 있는데 갑자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분명히 제 집인데 낯선 곳 같았어요.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있지? 한참 동안 헤맸어요. 그러다가 거실에 있는 태수 씨 사진을 보고 나서야 기억이 났어요. 아, 우리 집이구나. 정말 무서웠어요. 내 집도 모르다니. 그날 밤 태수 씨 사진을 붙잡고 울었어요. 태수 씨, 나 어떻게 하죠? 정말 무서워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사진 속 태수 씨만 조용히 미소 짓고 있을 뿐이었죠. 몇 주 후 정말 큰일이 생겼어요.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했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냄새를 맡고 와서 발견했죠. 영자 씨, 큰일 날 뻔했어. 뭐가요? 가스 새고 있어. 빨리 창문 열어. 그때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이웃 아주머니가 은희에게 연락했어요. 그날 저녁 은희가 달려왔어요. 엄마, 이제 정말 혼자 지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은희야, 엄마 조심할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래도 엄마, 요양원 가세요. 전문적으로 돌봐주니까 안전할 거예요. 결국 요양원에 가기로 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짐을 싸면서 태수 씨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태수 씨, 저 이제 요양원 가요. 혼자 남겨둬서 미안해요.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정말 낯설었어요. 하얀 벽, 소독약 냄새, 낯선 사람들. 이곳이 제 마지막 보금자리가 되는 건가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말했지만 마음은 허전했어요. 은희가 가면서 말했어요. 엄마, 자주 올게요. 하지만 그 자주가 얼마나 자주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첫날 밤 요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아이들을 위해 평생 살았는데 결국 혼자 이런 곳에서 늙어가는 건가? 눈물이 났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복도에서 다른 할머니들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아들 언제 와? 바쁘다더니. 딸이 올 거래. 언제 올까? 모두 저와 비슷한 처지였어요.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늙은이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밤늦게 혼자 중얼거렸어요. 태수 씨, 나 데리러 와. 여기 너무 외로워. 요양원에서 지낸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불편했지만 이제 조금은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마음속 외로움은 여전했죠. 같은 층에 있는 할머니들과 친해졌어요. 김순덕 할머니는 저보다 2살 많았는데 치매가 더 심했어요. 영자야, 우리 아들이 언제 와? 순덕 할머니가 매일 같은 질문을 했어요. 아들은 3개월째 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곧 올 거예요. 저도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사실을 말하면 할머니가 너무 슬퍼하니까요. 이명자 할머니는 제일 정신이 맑았어요. 가끔 우리끼리 이야기를 나눴죠. 영자 씨, 자식들이 요즘 안 와? 가끔 와요. 사실은 은희가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어요. 준호는 서울에서 바쁘다며 아예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죠. 다들 바쁘다더라. 우리 젊었을 때는 부모님을 이렇게 안 모셨는데. 명자 할머니의 말에 공감했어요.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더라고요. 여기가 어딘지 제가 누구인지 헷갈렸어요. 여기가 어디죠? 저 집에 가야 하는데? 일어서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간병인이 말리더라고요.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아니에요. 제 집은 따로 있어요. 태수 씨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부터 자주 그랬어요. 현실과 과거가 뒤섞여서 구분이 안 됐거든요. 밤에 복도를 걸어 다니며 중얼거렸어요. 태수 씨 어디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간병인들이 저를 방으로 데려갔지만 계속 태수 씨를 찾았어요. 어느 날 은희가 왔어요. 오랜만이라 반가웠죠.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은희야, 왜 이제 와?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바빠서 못 왔어요. 아이도 돌봐야 하고. 아이? 무슨 아이? 엄마, 제가 임신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났어요. 은희가 임신했다고요? 언제 그런 말을 했죠? 축하해, 은희야. 엄마, 그래서 앞으로는 더 자주 못 올 것 같아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손자가 생긴다는 기쁨보다 은희가 더 멀어진다는 슬픔이 더 컸거든요. 그래도 가끔은 와야지. 네, 시간 나면 올게요. 또 시간 나면이었어요. 그 시간은 언제 날까요? 은희가 간 후 정말 외로웠어요. 복도에 서서 태수 씨를 불렀어요. 태수 씨, 나 여기 있어요. 데리러 와주세요. 다른 입원자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태수 씨만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복도에서 태수 씨를 찾고 있는데 젊은 남자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네. 저 기억 안 나세요? 김철수예요. 철수라고요? 누구죠? 저 선생님이 담임하셨던 철수예요. 1학년 때요. 그제서야 기억이 났어요. 아, 그 작고 수줍던 철수. 지금은 어른이 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철수야? 정말 철수야? 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너무 반가웠어요. 이런 곳에서 옛 제자를 만나다니. 철수야, 어떻게 여기를? 어머니가 여기 계세요. 면회 오다가 선생님을 봤어요. 그래?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고? 치매가 조금 있으시지만 괜찮아요. 철수와 한참 이야기했어요. 예전 학교 이야기며 친구들 이야기며. 정말 즐거웠죠. 선생님, 저 선생님 덕분에 공부를 좋아하게 됐어요. 지금 초등학교 교장하고 있어요. 정말? 철수가 교장이라고? 네, 선생님이 심어주신 씨앗이 자란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가 가르친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며칠 후 또 다른 제자가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정미였어요. 선생님, 저 정미예요. 정미야. 우리 정미. 정미는 이제 중년 여성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밝은 미소는 그대로였죠. 선생님, 저희끼리 연락해서 모임을 만들었어요. 선생님 보러 오려고요. 정말? 네, 선생님 은혜 잊을 수가 없어요. 일주일 후 정말로 옛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모두 나이가 들었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어린 아이들 같았어요. 선생님, 선생님 건강하세요?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여러 목소리가 한꺼번에 들렸어요.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저를 기억해 주다니. 얘들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은 정말 행복했어요. 제자들이 가져온 음식을 함께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죠. 선생님이 저희에게 해주신 말씀 기억해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사람됨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선생님이 아플 때 간병해 주신 것도 기억해요. 선생님은 저희 모두의 엄마 같았어요. 그 말들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제 친자식들은 저를 외면했지만 이 아이들은 저를 기억해 주고 있었어요. 선생님 자주 올게요. 선생님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선생님 가족이에요.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있다는 게 말이에요. 제자들이 간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밤 태수 씨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태수 씨, 우리 아이들은 안 와도 괜찮아요. 다른 아이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여전히 은희와 준호가 그리웠어요. 내가 낳은 자식들인데 어떻게 안 그리울 수 있겠어요? 어느 날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전화였죠. 엄마, 안녕하세요? 준호야, 오랜만이다. 네, 죄송해요. 너무 바빠서. 괜찮아. 목소리라도 들으니 좋네. 엄마, 제가 이제 졸업하고 취직했어요. 정말? 어디에? 대기업이에요. 월급도 괜찮고. 우리 준호 정말 대단하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안정되면 모셔갈게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준호가 저를 모셔간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준호는 오지 않았어요. 가끔 전화만 할 뿐이었죠. 엄마, 아직 회사 적응하느라 바빠요. 그래, 천천히 해.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항상 조금만 더였어요. 그 조금이 언제까지일까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복도에서 혼자 걸어다니며 중얼거렸어요. 은희야, 준호야, 엄마 여기 있어. 보고 싶어. 하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텅 빈 복도에서 제 목소리만 울려 퍼질 뿐이었죠.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영자 할머니 괜찮으세요? 돌아보니 야간 간병인이었어요. 제 아이들이 안 와요. 할머니, 모든 할머니가 그래요. 자식들은 다 바쁘거든요. 저도 바빴는데 부모님은 모셨어요. 그때와 지금은 다르죠. 정말 그런 걸까요? 세상이 바뀌어서 부모를 버리는 게 당연한 일이 된 걸까요? 그날 밤 태수 씨를 더욱 간절히 불렀어요. 태수 씨, 언제 데리러 올 거예요? 너무 외로워요. 아직 죽을 때가 아닌 걸 알면서도 태수 씨와 만나고 싶었어요. 이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요양원에서 지낸 지 1년이 지났어요. 치매가 더 심해져서 이제 날짜도 헷갈리고 사람도 잘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태수 씨는 선명하게 기억했어요. 몸도 많이 약해졌어요. 걷기도 힘들고 밥도 잘 넘어가지 않았죠. 의사 선생님이 말하길 시한부라고 했어요. 가족분들께 연락드려야겠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제 상태가 심각하다는 뜻이었죠. 은희에게 연락이 갔나 봐요. 며칠 후 오랜만에 나타났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은희야? 우리 은희야? 네, 엄마. 저예요. 반가웠지만 왠지 낯설기도 했어요. 얼굴이 많이 변해 있었거든요. 엄마, 아기도 데려왔어요. 아기. 작은 아기를 안고 있더라고요. 제 손자였어요. 처음 보는 손자였죠. 이름이 뭐야? 현우예요. 엄마 손자예요. 손자를 안아봤어요. 따뜻하고 작은 몸이 신기했어요. 이런 귀여운 생명이 제 핏줄이라니. 현우야, 할머니야. 하지만 은희는 오래 있지 않았어요. 엄마, 저 가야 해요. 아기가 보챌 것 같아서. 벌써? 네, 또 올게요. 또였어요. 언제 또 올까요? 준호에게도 연락이 갔을 텐데 오지 않았어요. 며칠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결국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엄마야. 엄마? 어떻게 전화를? 준호야, 엄마 많이 아파. 와줄 수 있어? 엄마, 지금 너무 바빠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준호야, 엄마가 정말 보고 싶어. 엄마, 주말에 시간 되면 갈게요. 하지만 그 주말에도 오지 않았어요. 또 다른 핑계를 댔죠. 엄마, 회사 일이 갑자기 생겨서. 다음에 꼭 갈게요. 다음은 언제일까요? 제게 다음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어느 날 밤 정말 힘들었어요. 숨쉬기도 어렵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간병인을 불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은희야, 준호야, 엄마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냥 보고 싶구나. 벽에 걸린 시계를 봤어요. 새벽 2시였어요. 모두들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죠. 엄마가 잘못했나? 뭘 잘못했을까? 제 인생을 돌이켜 봤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아이들 교육비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뭔가 잘못됐을까요? 며칠 후 철수가 다시 찾아왔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철수야, 왔구나. 선생님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어요. 응,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선생님 그런 말씀 마세요. 철수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했어요. 철수야, 고마워. 네가 찾아와줘서. 선생님은 저희 은인이에요. 당연한 거죠. 은혜는 무슨. 그냥 선생님 일을 했을 뿐이야. 선생님이 저희에게 해주신 사랑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제 친자식들은 저를 잊었지만 이 아이들은 기억해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정미도 왔어요. 그리고 영수, 미영이, 성우까지. 예전 제자들이 모두 모였어요. 선생님, 우리 다 왔어요. 얘들아.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저를 기억해 주다니.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 가족이에요. 정미가 말했어요. 선생님이 저희를 자식처럼 사랑해 주셨잖아요. 영수가 말했어요. 저희도 선생님을 엄마처럼 생각해요. 성호가 말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이 아이들이 제 진짜 가족인 것 같았어요. 선생님 편히 쉬세요. 저희가 지켜볼게요. 철수가 말했어요. 그 말에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날 밤 몸이 더 안 좋아졌어요. 의식도 흐릿해지고 숨도 가빠졌어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았어요. 태수 씨. 중얼거렸어요. 이제 태수 씨를 만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문득 태수 씨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젊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요. 영자야, 고생 많았어. 태수 씨, 정말 태수 씨예요? 응, 나야. 데리러 왔어. 태수 씨, 미안해요. 아이들을 잘못 키웠나 봐요. 아니야. 넌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왜 우리를 떠나버렸을까요? 영자야, 사랑은 강요할 수 없는 거야. 우리는 우리대로 최선을 다했어. 내가 오라요, 태수 씨. 다음 날 아침 제자들이 또 찾아왔어요. 제가 많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나 봐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얘들아, 고마워. 마지막까지 와줘서. 선생님 마지막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아니야, 이제 정말 가야 할 시간인 것 같아. 제자들이 제 곁에서 기도해 줬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선생님이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 저희가 다음 세대에 전해줄게요. 철수가 말했어요. 선생님의 사랑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정미가 말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남긴 건 혈연 관계가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 그 사랑이 이 아이들을 통해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걸 말이에요. 저녁 무렵 정말 마지막 순간이 온 것 같았어요. 숨이 점점 가빠지고 의식이 흐려졌어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은희야, 준호야, 엄마는 너희를 사랑해. 미워하지 않아. 엄마가 뭔가 부족했겠지. 그래도 너희는 엄마의 자랑이야. 그리고 태수 씨를 불렀어요. 태수 씨, 이제 갈게요. 기다렸죠? 제 생의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요양원 침대에서 혼자 눈을 감았어요. 며칠 후 장례식이 있었어요. 은희와 준호가 와서 형식적인 절차를 치렀어요. 하지만 정작 상주 역할을 한 건 제자들이었어요. 선생님은 저희 모두의 어머니였습니다. 철수가 조사를 읽었어요. 선생님이 심어주신 사랑의 씨앗이 저희를 통해 세상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와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진심으로 저를 그리워해 주었어요.
반면 은희와 준호는 빨리 끝내려고만 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요. 이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이었어요. 피 한 방울 나눈 자식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마음으로 키운 아이들에게는 사랑받으며 떠날 수 있었어요. 세상에는 많은 외로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요양원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가족은 핏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그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박영자였습니다. 한 여자로서, 한 어머니로서, 한 선생님으로서 살았어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짜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세상을 떠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부모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외로우실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나중에 하자는 핑계로 미루다 보면 정말 나중에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랑한다면 지금 표현하세요. 보고 싶다면 지금 만나세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